변호사는 전단 그 여자가 변호사 돈 떼어준 그 여자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5일입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참 이 더운 날씨 참 평온한 날씨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그 대한민국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토크를 하게 된 거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주천 교수님, 원광대학교 사학과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죠. 과거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공동 대표를 하셨고요. 윤카스 TV가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필진 패널지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인신공격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주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댓글에 보니까 예. 막걸리처럼 아주 텁텁한 예.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있던데. 고맙습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으십니까? 네. 많이 좀 윤카스 TV 후원 좀 부탁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예. 아, 후원. 후원 좀 부탁합니다. 예. 네, 그렇죠. 모처럼 참 한 달. 시원한 말씀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한 달 네. 됐죠. 제가. 아, 그럼요. 예. 매달 두 한번 번째, 했나? 두 한번 번째 수요일. 예, 예. 지금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죠, 뭐. 예.
오늘 아주 정말로 우리 이주천 교수님의 전공이라 할 수 있죠. 전공. 정말 대한민국의 오늘을 매크로한 시각에서 전망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조국, 그리고 한동훈을 비롯한 보수의 인재 문제. 첫 번째, 윤석열, 김건희 역사가 두렵지 않나. 그렇죠? 아니,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보니까 평소에 역사 관심도 없고 역사가의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네. 이제 김정일 여사는 다시 이제 양평으로 해가 다시 나왔고 다시 스타트했고 자기 뭐 반성이라든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 달 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진정성보다는 자꾸만 어떤 이벤트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속이고 기만한 특유의 그런 그 정치를 어깨너머서 본 검사들의 그 이 장기 바둑 이렇게 어깨너머 보듯이 그렇죠. 질이 나쁜 거 책략하고 매니플레이션 요런 것을 지금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기를. 그래서 참 이거 앞으로 큰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정치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어깨 바둑하고 장기 어깨너머 이렇게 보이듯이 자기 나름대로 특수부 검사하면서 예.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조지고 조지는 거.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정치를 예. 본 거예요. 봤죠. 정치가 요런 것이다. 질이 나쁜 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질 나쁜 정치를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 하는 거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 참 큰일이다. 제가 처음에 2, 3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청나라 때 배신의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은 원색에 예?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포 예. 그런 사람들이 배신 정치가 컸지만은 말로가 안 좋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배신의 정치 해가지고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보수를 배신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참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보수 지지층을 다 배신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보수 배신으로 가고 있잖아요. 열차를 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겁이 없는 거죠. 네. 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좀 지금 하나하나 좀 제일 짚어보시죠. 지금 충격적인 것이 영일만 석유 그거 아닙니까? 영일만 석유. 이거 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 72년도하고 4년 뒤에 76년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네. 석유가 난다 해가지고 그때 눈물까지 흘리시고 지주 작업했는데 영일만에. 예. 그랬는데 뭐 기름이 섞어졌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성과가 없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미국인들 끌어들여가 미국에 석유회사들 많아요. 엑손, 텍사코 해서 어디서 듣도 못한 그 석유회사 구멍가게 같은 석유회사 이렇게 박사학위 2-3명 해가지고 미국에서 왔는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왔는데 지금 그 타이밍상에서 이것이 정말 실용적이었다면 이것이 이벤트가 진정성이 있으면은 진정성. 아니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2월 달에도 보고서가 나와서 이제 상자부사라든가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거 됐다 싶으면 3월 말에 총선 전에 터져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나온 거는 굉장히 급하니까 밑에 상자부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득표를 올릴 거를 굉장히 부하들을 쪼아대가지고 막 억지로 만든 답이거든요 이게. 뭐 하나 없느냐? 예, 막 뭐 얼마나 조졌을 거예요. 한 건 터뜨릴 거 없느냐? 예. 막 쪼다가 될 것 같은 총선 전에 터지죠. 이런 게 될 상품이면.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일종의 그 재벌 석유 쪽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이런 거대한 이런 대형 사기 사건으로 얽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형 주식 석유하고 미국의 석유 카르텔하고 여기 국내의 그 연결시켜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관료들 중에서도 네네. 어레인지 시켜준 사람이나 네네. 그다음에 석유 주가가 또 있잖아요. 예. SK든지 누구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서 주가가 지금 날뛰기식으로 펑펑 뭣도 모르잖아요. 주식 주가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지금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 주가 조작 지금 검찰에 불려가기 일부 직전에 다시 불려 들어가야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묻혀있다 배럴이 묻혀있다 카더라 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 직신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석유 주식 석유 이 미국에 있는 카르텔하고 연결되어서 정치 사기 사건에 예. 연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일 대형 사기 사건으로 걸릴 우리가 커지고 있어요. 아, 또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보시는구나. 그럽니다. 그리고 영일만해서 예. 이게 지금 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어디에서 석유 난다 안 난다 지금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동해안에서 네. 태평양에도 왜 석유가 없겠어요? 어허. 그거 왜 안 파느냐? 너무 깊으면은 파는데 돈 때문에 그렇죠. 파가 기름이 나와도 예. 이거는 빵꾸나요. 중동이라든가 수십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는 거거든요. 채산성. 재산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예. 기름하고 이런 나온 무슨 세일 석유 같은 것도 네. 지층이 얕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는 1000m, 2000m까지 파면은 지금 영일만이 2000m라는 거지. 그거 판단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파도 그것이 재산성이 있느냐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4단계 5단계인데 네. 우리 죽은 뒤에 아마 석유 나온다 해서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 이벤트고 쇼인데 허.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큰일 날 사람이 청와대 안 가면서 청와대 파괴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들 그렇죠. 파업해가지고 왕창 의료 대란 일으켰죠. 완전히 흔들어놨죠. 예. 이번에 주가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3차 그렇죠. 주가 대란. 네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예. 이거 큰일 났어요. 조국이가 그랬더라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가를 널뛰기식으로 하는데 간접적으로 거기에서 나팔수 역할을 이용당하는 그 역할을 지금 자기가 자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발표도 이 당신이 할 것도 아니에요. 책임질 그렇죠. 것도 아닌데 그렇죠. 상자부 장관 불러서 이걸 하도록 발표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럼 기자들이 토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가 책임을 상자부한테 맡겨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있다 카드라가 몽땅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지금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시추 구멍을 뚫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구멍 하나 얼마입니까? 5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그 5개 뚫는다 했죠. 지금 그게 1000억 내지는 1500억이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작년에 외국에 해외 순방인지 관광인지 그렇죠. 2달 반 돌아다니거든요. 네, 부산 엑스포. 그게 600, 700 했고 엑스포 핑계대고 그렇죠. 그 빵꾸 났지 않습니까? 용산 관계 500억 넘어 들었거든요. 네. 외국에 나라 돌아다니게 해서 1200억 썼어요. 1200억 합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용산- 해외 순방비. 해가 6, 700억 썼잖아요. 그렇지, 6, 700억이죠. 네. 그 다음에 용산 가면서 청와대 파괴하면서 네. 공사비용 해가지고 그게 500억 넘어요. 그게 600억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1조 5천억이라는 거지. 들은 비용만 하더라도 500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걸로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경호 문제로 해가지고 빵꾸나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멀쩡한 그 의료 대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발표를 하고 하면은 이것이 이 초토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아작이. 그게 최순실, 박근혜, 탄핵부터 그 보수 정권을 아작을 낸 이 피 묻은 손이 지금 하나씩 나라 국기를 아작을 내고 있어요. 아작을. 네? 기가 찹니다. 이번에 지금 김건희 여사 제가 요번에 한번 최상병 특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방어하고 이걸 안 달라 은폐하려는 이유가 그 잘린 그 임성민 해병 이사단장입니까? 그렇죠. 이사단장? 해병 이사. 이사단장이 추측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왜 아예 원천적 막을 하잖아요? 그 호주로 보내고 예. 그 이유가 로비를 이 사람들이 김 여사 쪽으로 하는 정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추측입니다. 그래요? 아니 추측인데 왜냐하면 이번에 청탁이 최 목사가 네.
미국에 있는 그 상원의원 했던 사람. 하원. 하원의원 했죠. 이 국정, 그게 현충원에 묻히고. 그렇죠. 또 국정고문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로비로 해가지고 이제 듀얼백을 줬다는 게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총장 2년 동안, 그 다음에 용산에 가서 2년 동안에 네. 아크로비스트하고 한남동에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리저리 청탁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듀얼복으로 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제 대통령 그 시계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2인자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막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그 최상병에서 이제 구속되면서 여덟 수사로 해가지고 군복을 벗게 된 그 해병대 사단장들이 네. 이미 사단장이 그쪽에서 누구한테 로비하겠어요? 로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로비하다 맞을 거야? 그러면 또 그런 상상을 또 하시는구나. 쿠션으로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한다. 로마 길이 통하듯이 모든 용산으로 가는 길은 네.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 쪽으로 가면 모든 것이 어쨌든 통한다. 그 정보가 있을 거예요. 군 출신들이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하나의 상상인데 저는 상상. 상당히 명예스러울 될 수가 있어. 상상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개입한 것이 그렇게 펄펄 뛰고 격려한 것이 김건희 여사 쪽으로 해가서 리쿠션으로 돌았으니까 이 사람이 더 펄펄 뛰고 남편 마누라가 한 거니까 더 해줬을 게 아니냐 사태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격려할 일이냐 이거야. 격려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좀 해주라 이거 되겠냐 하니까 아이고 해야지 사랑하는 내 마누라 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로비가 그쪽으로 들어설 정황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해병대 그거 임사장관하고 통치 행위 중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건희 여사나 또는 무속 이 두 가지 잣대로 해석을 해보면 다 풀리죠. 다 풀려지거든요. 아니 이번에 천공이 석유 문제 한반도 석유 문제 해가지고 보름 전에 발언했대요. 전공이. 그렇죠. 예? 그거면 해가지고 한 거예요. 외국에 무조건 외국에만 나가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가서 3개월 거 있었고. 그러니까 시추를 하기 전에. 보름 전에. 네, 시추를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있다고 보는 거야. 있다고 보는데 왜 있다고 보느냐. 천공이 있다고 했거든. 천공이 보름 전에. 그러니까. 그 언급했대요. 그렇게 우리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 왕자 돌림 해가지고 두 번이나 이 왕자 돌림 써가지고 90도 꺾어서 돌렸어요. 그렇죠. 그때 할매가 했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김건희를 통해가지고 왕자를 해야 자기가 토론에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혼쭐을 받았고. 그 요번에도 서귀탐사. 그러니까 이 왕자도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천공 작품이라 보세요. 천공 법사가 둘 있잖아요. 천공하고 건진법사. 둘 중에 하나를 봐야죠. 건진법사하고 천공 둘이가 있거든요. 아파트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파트 아줌마가 어떻게 연결돼서. 그렇지.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충고를 해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동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1% 안에 드는 최고급 아파트인데. 예? 거기서 무슨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무슨 이 동네 뭐 정자 밑에 앉아가지고 왕자 그린다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짓말이 자꾸 커져가지고 계속 부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군 상부에서 해병대 이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그렇죠. 김성민 하고 수사받은 사람들이 위기 처하니까 이 수사단장한테 위기를 느끼고 로비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왜 대화하면서 이리저리 하라 지시를 해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그 코치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 일이 커진 거지. 자기 혼자 이렇게 못해요. 못한다니까. 국민들이 끝까지 막잖아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거기까지 의심하는군요. 그렇게 의심 안 받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왕자 돌리면서 사인 같은 게 자기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한다는 하루도 안 간다는 게 자기 의지 아니란 말이에요. 청와대 한번 갔다가 혼났대요. 김건희 여사한테. 왜 당신 그거 가느냐고. 아주 혼쭐 났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박정훈 수사단이 수사한 내용하고 그걸 갖고 다시 국방부 조사단이 또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8명의 저 위기에 느낀 사람들이 아하. 결국은 모든 로비를 통하는 거는 아크로비스타의 김 여사 쪽으로 하소연해가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만사 형통해라 만사 건의통이다. 만사 그리통이죠. 만사 건의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이제 저 최목 사건을 끝까지 특검 안 하는 이유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밝혀지면 특검하게 되고 검찰 수사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가 부통령으로 바이스 프레젠터로 인사 문제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결사적인 죽게 살기로 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리고 뇌물이 이 뇌물이 300만 원짜리 듀얼백 사건만이 아니고 한남동에 있으면서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증인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년 동안에 뭘 받아가지고 장모가 이리저리 바쁘게 자기 트렁크에 옮겨간 것이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이게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 운명체처럼 윤석열 김건희는 폴리티컬 커뮤니티 정치 공동체로서 같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를 윤석열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야. 죽자사대 그러니까 막는다. 저는 그래 봐요. 같은 운명체라 정치 공동체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에다가 이른바 용산 분점을 차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결국은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난다는 걸 방조. 윤석열이가 방조한 죄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방조. 방조 내지는 도와준 거. 눈 찍은 거 갖고, 이거, 뇌물 받든지 뭘 하든지. 그거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민정수석도 이번에 임명했잖아요. 네. 그전에는 제2부속실, 두 개, 세 개 친척 관리하는 거, 일치 안 한 거 뭐냐. 결론적으로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바이스 프레젠터의 행동을 대통령이 방지하고 눈치를 감아준 거를, 이건 제가 성립된다, 이게. 매일 브리핑하고 하는데, 그거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아는 이 거죠. 규모가 보면은 200명 수준이거든. 네. 이게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하고 똑같은 규모예요. 그럼 200명이 뒤지면은 이거 뭐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게 예.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한테 칼이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죽을 내 정치적인 모가지가 위기에 빠지니까 죽자살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랑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보기 이제 점차적으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 나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빠진다 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사태를 봤잖아요. 매일 불편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심각한 보통 심각한 문제가 문제를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정말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그렇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일본이나 영국 같이 내각제면 예. 지금 퇴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나가야 되는데 3년을 더 버틸라고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네. 해외에도 지금 못 가잖아요. 네. 그럼 국내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 또 뭐 한중일 정상회담 해가지고 자꾸만 부르잖아요. 그렇지. 이제 부르지.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그까지 또 좋아요. 예. 근데 사고가 나는 것이 뭐냐면 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 넘어가면 공무원들이 구멍당 구멍을 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500억 천억을 그거 뒷감당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나라 경제를 완전히 파탄맥이 되니까 파탄으로 가니까 조국에 의하면 3년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공무원의 그 생리 관성상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올 때까지 팔 거라고요. 어쨌든 엉터리든지 선박해가지고 신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그 천문학적 돈인데 나올 때까지 팔 거라고. 미국에서 그 사람 오늘 신문에 나왔죠. 방송 그렇죠. 보니까 왔대요. 네, 오늘 왔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있다 없다 해가지고 구라칠 거 아니에요. 이게 석유 사기지 뭐예요. 이게 석유를 매체로 한 국제적인 사기로 지금 오일 내다바이로 지금 저 만들어지는데
국민들이 지금 벌써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게 또 사기친다고. 그렇죠. 기가 찬 이야기요. 기가 찬 이 교수님 볼 때는 이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자기 진정성이보다는 그렇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게 아니고 예? 자꾸만 속임수로 메꾸는 거죠. 속임수, 거짓말, 예. 궤변 또는 회피. 참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참. 자, 그런데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최상병 문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냥 물러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다 국민의 60% 내지 70%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쪽하고 조국이 합세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하고 저 조국하고 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1대 저는 육국의 충돌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9월 중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도 오늘도 뭐 여당은 다 빠져버리고 야당 자기들끼리 했더라고 개헌을.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독이 올랐잖아요. 네. 야당도. 그러면 특검법을 해서 표대기로 다 해서 결국은 이번 9월 12월경에 국회에서 대충돌이 일어나는데 옛날에 1951년 부산 계엄령 설치해가지고 왜 개헌안 2개 있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야끼리 해가 충돌해가지고 신익희 국회의장이 간신히 발췌 개헌을 해가 이제 이거 수습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네. 지금 아마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이 좀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주연 교수님은 뭐 내노라 하는 소위 말하 이제 보수 우파 계열의 사학자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임기가 3년이 남으셨는데 예. 아까 그 조국이가 말한 것처럼 무슨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조국의 어록까지도 지금 인용하시는 걸 보면 예. 보통 지금 실망하고 계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지금 그 뭐든지 정책 발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무스하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 모든 하나의 그 의료든지 무슨 뭐 이태원 참사든지 청와대든지 사람이든지 보수든지 뭐든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단 말이에요 이게 이 네, 스타일이. 네. 그러면 이번에 석유 9월달에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시추 구멍을 뚫게 되면 저는 나라 재정이 뱅크랍 되지 않는가 싶어요. 주가도 완전히 요동을 칠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한 3년 정도 가면은 국가 재정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정치를 지금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양평에 그렇죠. 가서도 그러저러 했고 자기 반성 없이 결국은 이제 제 추측인데 네. 가을 후반기 되면은 검사들이 지금은 검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데 예. 추석 이후 10월 말 되면은 검사들 내부에서 솔직히 끌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수사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 해서 아니 이제 평검사들이 그래 하고 있는데 검사들로부터 해가지고 한 3, 4개월 뒤에는 10월 말 예.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검사들 연판장 돌리면서 반발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일대 위기에 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공화국이라 그러는데 네. 검찰 내부의 일선 검사들이 양심선을 하거나 네. 이건 일에 안 돼서 해가지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대 위기에 처합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 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렇게 자질 미만에 있는 인물들을 이 강제로 끌어내는 방법은 이 탄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혈액 정지시키는 것인데 네. 안 그러면 닉슨처럼 닉슨 워러게드처럼 자기가 이제 저 국회 가든지 어디 기자회견 해가지고 I will resign 해가지고 사임하는 거. 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의 이런 똥꼬집을 보면은 김 여사 하는 거 보면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제 추측입니다. 상당한 가을에 이 데미지를 한번 얻고 나면은 전국이 요동을 치는데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탄핵 외에는 대통령 당신 물러가라
가서 먹기 들 수는 없죠.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진했지. 안 그러면 탄핵이거든요. 네, 이 내각제보다 이게 참 물러나는 이런 진태가 너무 급물살을 차는 게 참 대통령 주심제의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여기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는 않네요. 그럼 뭐 독자들이 판단하셔야지. 제가 뭐 탄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차마. 예. 말씀 못 하신다는 얘기가 용기가 없어서 아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면, 아니고 네. 그건 들어보시고 판단하면 알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뭐 제가 이까지 이야기했는데 뭐 네. 탄핵 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 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 그 추억이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시켜야 되느냐? 근데 그게 이게 방어 논리가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예, 항생제도 처음에 맞으면은 잘 듣습니다. 탄핵을 뭣도 모르게 했다가 쉽게 먹혀 들어갔잖아요. 네네. 항생제 먹듯이. 근데 한번 이렇게 탄핵의 쓴맛을 들으니까 여든 야든 시민단체든지 아무리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엄청난 이런 비행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걸 저질러도 탄핵은 안 된다는 그 내성이 생겨버린 게 있습니다. 내성. 우리는 사람 아니고 내성이 일반적인 시민단체 가보면은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는 내성이 강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은 카운터택.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하자 했다가 뒤집어가지고 반격해가지고 역전시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그 고졸 출신이지만 민중석에서의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탄핵을 그걸 고루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그런 유연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저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지금 현재까지 이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저는 3년을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아, 3년을 못 간다. 예, 비참하게 큰 사건으로 내부적인 검사 반란, 내부적인 국힘당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까지 충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천안 연천에서는 뭐 호위무사가 되자마자 해가지고 이제 그건 임기가 3년 남았을 때 그 아첨 이야기고 이제 한 뭐 1년 반이나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대통령 이제 끝이다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내 살길 찾아야 되겠다는 물이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나 또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죠? 10% 떨어졌을 때 이건 스스로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지지율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버티겠다는 지금 거야. 보면 그래요. 네. 지금 홍수를 마시고 좋잖아요. 어디 갔든지 술판 벌려고 해가지고 막 연찬회든지 뭐든지 아니 차안에 안 간 것이 술 많이 마시려고 안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토요일 날 그 자익들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대표하고 조국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안 가수 있잖아요. 안 의원이가 자익 가수 불러가지고 막 박수 치고 노래도 부르고 난리 났더라니까요. 2주 전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토요일마다 하는 집회에, 촛불 집회에 보수 세력, 중도 세력들이 대거 가세를 점점 하는 판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아마. 커지면은 저는 추석 넘어가면 10월 말 되면 정권 위기가 본격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10월 말. 한 2, 3개월 더 기다려야죠.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여기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보죠. 앙케이트. 그렇죠. 예. 네네.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게 기습적으로 하는 건데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러면 1번. 하지 말아야 한다면 2번. 한번 여러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탄핵해야 한다. 그러면 1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2번을 한번 눌러보시죠. 네. 한번 봅시다. 이야. 아니, 여러분,
이건 715분이 전부 다 참여하셔야 돼. 이야, 뭐 압도적으로 1번이시네. 근데 그럴 거예요. 네, 보수 우파일수록 예. 굉장히 샤이해가지고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여러분. 자, 앞으로 10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또 한번 해보세요. 그렇구나. 탄핵이 많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뭐 압도적으로 많군요. 탄핵이 한 80% 될 거예요. 추측인데, 제 추측. 80%가 아니라 90%요? 99%런데. 허허. 네네. 99%.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라고.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잘못한 것이 예.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오로지 문재인 적폐청산 이재명 범죄인이다. 이재명 다단계 공산화가니까 칼집이어서 칼을 잘 써라 했는데 예. 대통령이 하는 것이 칼은 검사들이 하는 것이지 적폐청산이 주 그게 역할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 올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만든 게 보수하고 보수 언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야. 나 안 하겠다니까. 보수 언론하고 보수 지지자들. 보수파리 유튜버들.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네? 윤석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 거예요. 야, 지금 보면은 평소에 굉장히 보수 우파 성향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탄핵의 1번으로 다 누르시네. 그렇게 놔두면 네. 국가 재정 의료 지금 박살났지요. 응? 의료가 박살나고 그다음에 이 시추공하고 포항만에서 영일만에서 이렇게 쇼를 벌이면은 국가 재정이 파탄나요. 재정이 완전 뱅크락 온다. 예. 주가가 요동치고 물가는 뛰죠.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법한 사람은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경제 문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안 되면 또 어떤 이벤트를 만들 거라고요. 소교육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또 일을 저질러. 근데 이것이 전혀 전문가들한테 이걸 듣고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쇼맨십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제4차 내년 1월달 정도 되면. 그 모든 것이 국가 시스템을 아작을 내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럼 이거 방법 1번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의료 대란도 사실은 총선을 노린 거죠, 그죠? 그렇죠. 총선 노렸고 이제. 요번엔 지지도 노렸고 소교육은 그렇죠. 지지도 노리고 올리고. 김건희 여사 예. 그 핸드백 그러니까 묻어버리려고 한 거. 그 이 인식을 지도자가 이런 책략적인 잔머리, 예? 고시공부한 사람들 잔머리, 요 잔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매번 제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시공부한 사람들의 그 잔머리, 그것을 극복을 해가 회개하고 눈물을 하면서 흘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자기 각성을 안 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최악의 대통령이 최악의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것 같죠. 노무현보다 못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노무현보다 노무현보다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보다 못해요. 문재인보다. 그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렇죠. 문재인보다 못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야당의 고개를 돌렸다. 과연 이게 범죄적인 문제, 아마 이런 문제를 다루는 언론 매체가 없을 텐데. 예. 이재명 조국, 과연 대통령 감인가? 한번 교수님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 뭐 몇 년 전에부터는 윤석열보다도 저는 뭐 경멸했고 그렇지. 또 이게 사람은 안 된다고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보면서 이재명 조국에게 주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행편없는 사람들인데 언제 건달이든지 하면 그 건달들도 행편없는 사람도
앞에서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누구 못된 짓 하는 거 보면서 네. 내가 저 정도는 안 돼야 되겠다 하는 조심하는 그게 학습 효과예요.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서 조국하고 이재명은 자기 자신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약간 교양 학습하는 거예요. 못된 안 좋은 건데 그게. 그래서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충고를 할 겁니다. 이재명 조국은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충고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이제 이 부르자지 계급들 이 일정 김대중처럼 일정한 지지표를 얻어야 확실히 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친북이라든가 친공적인 이런 그 쪽에서 더 보수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그 워딩이죠. 이게 뭐 이제 워딩, 진실성을 떠나서 워딩이든지 그런 것에 대한 2, 3년 동안 자기들끼리 집권 플랜으로 저는 만들어 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능히 그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조국하고 사실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렇게 할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코치든지 뭐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정치를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우익단체든지 국힘의 한동욱이든지 우익단체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라 밥 먹으라 해서 안 마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이재명하고 조국은 요번에도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떠들고 그 1시부터 토요일 1시부터 해가지고 가수하고 해가지고 같이 유니언 합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가식적이든지 진실적인지 몰라도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연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자체에서는 지금 집권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스타디 그룹하고 네. 중도라든가 받을 교수들 브레인들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저는 만드는 작업에 지금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해요. 예. 도덕성, 예. 그 다음에 자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걸 좀 나눠가지고. 예. 과연 이재명과 조국의 도덕성, 예. 그리고 국가 지도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 과연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예.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느냐. 내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조국하고 이재명이라면은 저는 이래 봅니다. 저는 청와대를 이탈하지는 않는 스타일입니다. 가서 이렇게 무리 완만하게 해서 사고를 치지. 아하. 저렇게 나는 안 간다 해가지고 아파트 소장처럼 막대기 들고 아하. 이 짓거리를 안 해요. 두 사람이. 그런 점에서는 안심이 가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윤석열이나 조국이나 이재명 이런 정치가들이 그런 잣대로는 저는 거의 비슷한 인물들로 봅니다. 이 법한 사람들이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지만은 이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도 그랬잖아요. 윤리하고 도덕하고 종교하고는 정치하고 분리시키라. 그렇지. 정치학 개론이 그 출발하는 것인데 네, 네. 마키아벨리식의 언론에 의하면 정치 현상 조국, 이재명, 윤석열 저는 이퀄하게 봅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왜? 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 의지를 추진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삼육으로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거의 같은 컬러로 봅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비슷하게. 법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똑같이 법을 했잖아요. 법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그룹에 속하죠. 법이라는 것이 법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잡고 라이벌을 법을 통해서 아작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걸 법을 통해서 안 사람들이 세 사람 그렇죠, 다 그렇죠. 법을 악용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법의 정치 도구화. 예, 네? 법의 정치 도구와 파워 폴리틱. 네. 예? 그래서 법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라이벌을 아작을 낸다. 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좀 세 사람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양심적인 이런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을 논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이 완전히 세 사람 다 마키아벨리라고 봐요. 마키아벨리식 한국식 저질 정치가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하는 태도에서 조직이든지 뭐든지 굉장히 교묘하게 유연하게 이재명 조국은 처리할 것이고 이렇게 윤석열처럼 의사든지 뭐든지 청와대든지 한 방에 말이죠. 아작을 내서 국민들을 경악시킨다든가 속이 막 하라. 이거는 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조국이가 네.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 여기만 가서 저 서귀판에 500억 카카 500억 쓰는데 야 임마 500억 체력 사 이게 윤석열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조국하고 이재명은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좌익이지만 좌익이지만 그 정도의 예, 언프레딕터블 하지는 않다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대뽀로 소위 말 예측 무모하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야,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저 보수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닌 자기 정치로 권력 정치한 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말하자면 검사 출신 마키아벨리스트, 검사 마키아벨리스트예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윤석열을 인간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 이 사람을 좌익인가 우익인가 이런 카테고리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우리 교수님 그랬잖아요. 다면적 인간형이라고 했잖아요. 다면적. 다면적인 그때에서 저 인품이라든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뼈아픈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자, 이재명 조국은 어떤 레프트의 카테고리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레프트라는 건 좌익이라든가 평등주의자라든가 또 뭐 국민의 주권 뭐 공화주의 헌법에 국민들의 권리를 과다하게 한다든가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친북이라든가 친공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도 대화하면 그것도 인간이 있다. 유연하게 해라. 그런 스타일로 카테고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국하고 이재명은. 근데 윤석열은 그런 좌우의 카테고리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국정운영의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눈이 이야기잖아요. 이 유포라든가 이제 총통 원색에처럼 자기 어떤 무대뽀식으로 원칙이 없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국정운영에서 오로지 권력정치 자기 정치로 해온 사람이래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거 저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환경, 조건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죠. 60% 이상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총선 책임은 60% 이상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야 되고 말하자면 그 밑에 부하 역할을 했던 한동훈도 한 20-30% 책임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정치는 윤석열 형님한테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 롤 모델로 보고 배우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있다면 한동훈은 윤석열 형님을 따라간 죄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 조금 좋게 이야기한다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형님이 한동훈한테 역사를 배우라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을 배우라 했어요. 전두환을 책을 읽어봐라 했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검사 칼잡이로서 압수수색해가지고 치고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기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줄 사주고 하면 이런 그룹 속에서 언론에서 조중동 관리하고 하면은 되니까 한동훈도 그 속에서 형님 하니까 나도 되더라 해서 이까지 온 거예요. 한동훈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요. 총선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보기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대표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지금 총선을 계기로 공천도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 사람으로 교체에 성공했고 또 당선도 많이 시켰고 지금 완전히 이제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까지도 겸임할 수 있도록
그랬대요. 좀 정상회가. 네. 발언을.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데 예.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지금 박지원이라든가 정장래 이런 인물 아부꾼들이 이제 막 앞에서 이제 받들어 총해가지고 이승만 박사 장기 집권 뭐 앞에 아바듯이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하니까 이제 그 쏠림 더불어민주당에 그렇죠. 이 이재명 쪽으로 집권할 수 있다 해서 쏠림 현상이 이낙연 씨가 탈당했잖아요. 이낙연 씨도.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없어지면서 굉장한 힘의 쏠림 현상이 이재명 쪽으로 가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내의 독재화, 당내의 그 1인 집권화 해서 제2의 김대중 스타일로 인동초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암울하게 봐야 되죠. 지금 굉장히 앞으로 한 5년 이재명 조국 더 연합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저런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네. 어떤 국가가 이 저 실업자 관리하는 의료 시스템하고 실업자 수당해서 병원 이런 거, 그다음에 교육 문제, 이제 교과서 이런 기술 해서 특별법, 4.3 특별법에서 법률적인 거, 의료적인 거, 토지 관리하는 거 해서 국민들의 생활에서 홍콩식은 아니라도 네. 홍콩 방향으로 가는 이런 사회주의 체제로 법안들 해서 상당히 지금 목을 죄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우파들의 정권 보면은 뭐 자유당이니 자유통일당이니 자유민주당이 그거 자유자 붙은 사람들 유행병이에요. 자유부터가 당 만드는 게 네. 그런 정당들이 굉장히 어려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네. 각오하고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홍콩식 홍콩 알잖아요. 네. 홍콩은 배가 부른데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자유는 없거든. 많이 뺏기거든요. 홍콩이 홍콩식으로 간다고 봐야 되죠. 이재명 조국이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네. 있다고 봐야 되죠. 대한민국이 예. 사회주의화. 예, 사회주의화. 이제 경제적인 부르주아지 계급인데 예. 정치 언론, 정치 사상, 네. 종교 이런 쪽으로는 국가가 굉장히 법안을 통해서 간섭하는 것으로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조국의 그 계획안 발표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조국 문제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냐면은 헌법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하자. 조국이가. 그다음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해가지고 조항을 신설하자 한 것은 세종시라든가 이런 의법부 분원을 다 띄가지고 그렇지. 이제 수도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중앙집권화를 약화시켰다는 그런 조항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권력을 이제 없애가지고 영장 신청권을 삭제해가 검찰의 권력을 반토막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며,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인간다운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87 헌법, 87 체제 보셨죠? 노조 공화국을 만들었거든요. 87 체제가. 그거 보면은 노조의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해. 5개, 6개, 7개 되는데 파업권, 뭐 임금 교섭권, 별의별 노조들의 권한을 다 만들어서 현재 노조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이거 해고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권리가 의무 조항에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 조항은 다 빼고 하나 두 개 난간한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납세 의무, 그러니까 병력 의무. 네. 그 두 가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행복권을 빼고 모든 것은 뭐 노인, 부녀자, 여성 또 소수민족 다 국가가 잘해주겠다는 그런 권한을 조항을 다 넣어놨어요. 그럼 이런 권리에다가 현행 헌법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는 더 사회주의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그겁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라든가 재산 문제, 네네. 재산 상속 이런 문제, 돈이 많은 사람들, 재벌 이런 사람들의 재산, 토지 이런 거는 국가가 더 관리하면서 그거를 부족한 빈자들에게 국가가 나누어주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더 많이 안겨주겠다. 이게 사회주의로 가겠다. 그 헌법을 개정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국이가. 그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국민들한테 국가가 더 많이 해주겠다네. 조국이 참 좋은 사람이네. 그렇지. 이런 완전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을 헌법 개정으로 하겠다네. 그 방향으로. 조국이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네. 아줌마들이 막 조국이가 잘생겼다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그 이재명한테도 개딸들이 나와 있지만 네. 조국에게도 개딸 비싼 그런 여성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예요. 어떡합니까? 이걸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번 총선이나 또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예. 고소득층, 예. 그 다음에 학원 밀집 지역, 예. 강남 쪽에. 그렇죠. 예. 서울. 근데 강남뿐만 아니라 예. 예. 학원이 많은데 예. 교육열이 높은데 예. 예컨대 뭐 강남 또는 저 목동, 예. 예.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뭐 이런 학원 그 밀집 지역. 학원 밀집 지역, 예. 그 다음에 고소득 지역, 예. 뭐 강남, 뭐 저 부산 해운대 예. 이런 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조국 지지자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국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게 조국의 이상이다. 이번에 조국이 개헌안 발표 보고 제가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기승전 윤석열인데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염증이에요, 염증. 그렇다고 반발이라고 봐야죠. 반작용. 반작용. 예. 예?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성형수술 많이 했다는 게 큰 역할을 했고 여자가 또 너무 이쁜데 자연미임은 오드리 헵번처럼 자연미가 있으면 또 좋은데 점수를 주는데 이것이 뭐 성형을 4번 5번 수술해서 꺾어냈다는 유튜브에 돌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여성들이 그 질투를 또 유발한단 말이에요. 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조금 약간 못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영부인은 약간 윤수처럼 고고하면서 약간 이렇게 너무 이쁜데 성형수술을 5, 6번 했다니까 가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발심이 또 여성들이 또 하니까 이게 완전 표가 지금 총선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필패라는 이야기요. 그러면은 나오지 못하게 했어야지. 응? 그 총선 때 못 나오게 했다가 또 지금 나와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는요. 이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차고 넘쳐요. 절대 국민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뭐 국민들이 막연하게 참 그야말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 대해서 배가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지금 나름대로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굉장히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두 사람 다 독서를 거의 안 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아크로비스타 쓰레기통에 김영삼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선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보더라도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의 그 인품이라든가 지적 수준이 백일하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책을 전혀 안 읽구나. 나아가서 전직 대통령이 무슨 고민을 했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지식이 그 책에 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다 전혀 전직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완전 분노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 자격이 없는 거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네. 그런 것을 버린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하죠.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을. 웬만한 사람 같은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두환 회고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요. 전두환 회고록을 찾기 위해서. 예? 그거 참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나면 술을 마시고 이 소문이야. 김건희 여사는 시간이 나면 화장이든지 뭐 여사하고 뭐 선물 왔다 갔다 하지 노닥거리든지 아크로비스탄 해가지고 이 지적 훈련을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이런 2년 동안에 아니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두 사람이 전에는 어떤 일을 했든지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러시아에 그 유명한 에카테리아 여자가 있는데 네. 그 여자가 뭐냐면은 그 집권하는 과정에서 눈물겨운 게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요. 그 성서의 그런 주기도문 그런 걸 러시아 말을 외우고 하다가 너무 러시아 말을 외우다가 독감 걸려가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러시아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러시아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에카테리 그 여자한테서. 외국 독일 여자한테. 그러면 그 진정성이죠. 뭘 배우려 하고 뭘 나눠주려 하고 뭘 그 숙이고 이런 진정성을 보이면 우리가 또 감동할 수 있잖아요. 무지래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검사에서 구수했는데 내가 다 잘났대 하고 김건희 여사는 내보다 이쁜 여자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빳빳하게 목하고 어깨가 돌아가니까 그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보습이. 그러니까 2년 동안 참다가 완전히 보수해서 등을 돌렸다고 봐야 되죠.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21% 나온다는 거. 외국에는 저 19%, 그렇죠. 10% 모닝 컨설트. 네, 어? 떨어졌어요. 19% 대 75%. 네. 그게 이제 5월 초. 근데 6월 지금 6월 달에 하게 되면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외국의 초청장은 못 받고 아까 보니까 자꾸 부르잖아요. 네. 부르는데 이제 이 문제는 가만히 일을 하면 좋은데 사고를 치니까 문제라. 예?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데다가 뭐 석유를 해가지고 외국인 불러가지고 또 시추하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사고를 치니까 이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처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고종이 10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자기 주권 청나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그 주권을 독립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에 네. 광산인지 금은 석탄, 목재 이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그 재원이 바닥이 났잖아요. 그런 것을 그 역사를 알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 벌써 석유 참사하는 데가 외국인 아니면 박사학위증 받은 사람 오늘 공항에 왔잖아요. 예, 예. 그 분위기에서 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발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 또 외국에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뭘 만들겠죠. 근데 다 하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뻥튀기 그렇죠. 식으로 사기극이 비슷하게 되면은 뭐 이게 개인적인 불행이 떠나서 나라의 그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문제 지금 사실 그 군사적인 문제 심각한 게 북한에서 이번에 이 드론이든 뭘 해가지고 오물로 지금 떨어뜨렸는데 지금 9, 10, 11월 달 한반도 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푸틴을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보니까 이게 한심하니까 야, 이 김정은한테 야, 이거 꼬시면서 한 방 한번 쳐봐. 제2천안함에 연평 사건 한번 치면은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지금 아비규환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좀 바이든이라든가 이 트럼프가 볼 때 한반도 볼 때 확실하게 우리 안보라든가 이런 걸 핵공유 책임질 수 있는 자기도 코가 석자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한반도 안보에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우려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 실현 가능성이.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인기가 폭락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지금 1950년에 6월달에 6.25 떠질 때도 49년부터 6월달에 미군 철수가 있었죠. 그렇죠. 국회 프락시 사건이 있었죠. 뭐 제주 4.3 항쟁, 유순 반란 사건 해서 또 안에서는 49년에 반민특위 해가지고 6개월 1년을 친일파 반민특위 구성해가 친일파를 잡더라 해가지고 국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시간을 끌었죠. 국회에서 49년도에 예, 예. 하루도 국회가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49년도. 그러다가 미군 철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기도 안 주고. 그러면서 에치슨이 봄에 와가지고 휴전선 흐려보고 아무 이상 없다. 에치슨 라인 발표한 게 그렇죠. 50년 봄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으로 볼 때는 아 이거 되네 네. 하면서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야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그런 도발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 과연 김정은의 도발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이것도 김정은은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백은 그래서 그 도발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네. 푸틴하고 시진핑 백을 믿고 아, 그 일단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해가지고 짭짤한 재미를 봤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녹슬은 탄약 같은 거 고물된 거, 네. 복사포 같은 거, 몽창 녹슨 거 반을 지금 실어줬잖아요. 그래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득을. 그러니까 푸틴 말을 저는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 푸틴이 김정은한테 너 한번 사과 한번 치봐 해서 그 떡이 뭐냐가 문제인데 대가가 어쨌든 간에 푸틴으로서는 가장 유혹을 받기 쉬운 유혹의 계절이 왔다. 9, 10, 11월 석 달이 유혹의 계절이다. 푸틴으로 하여금. 제가 푸틴이라면 사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뭐 어떻게 돈이든지 기술이라든가 뭘 줄 테니까 한번 좀 살짝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평도 같은 경우에 슬라이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치고 빠져버립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직전에, 도와주기 위해서 예. 그런 것을 이제 푸틴이 공작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예.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김정은이가 남한을 쳤을 경우에 남한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고 예. 또 대한민국이 과연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 우리도 과연 러시아가 쉽게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 반도체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시장. 예. 예. 대한민국이 러시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로 지금 실력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푸틴이 이제 정치 고학적으로만 생각하면 김정은을 이제 꼬드겨 가지고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한 건을 해준다. 물론 우리가 경계를 해야지만 예. 좀 너무 장난 같은 구상 아니겠어요? 트럼프를 위해서 이제 한반도에 위기가 일어나면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대선 직전에 하려면 10월 말에 네. 사고를 칠 수 있거든요. 10월 중순경부터 10월, 15월부터 11월 초까지 작전 가능성이 그 타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를 위해서 푸틴이 이런 사고를 치면은 트럼프는 재선한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푸틴에게 뭔가 먹이를 줄 수 있다는 얘기. 휴전협정처럼 그 전선에서 무기를 주는 거를 줄이고 협상을 하도록 제렌스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상에서. 니도 좋고 내부도 좋고 뭐도 좋듯이. 그러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도 빅딜이 아니라 네. 전선을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얼마지 강대국끼리 얼마지 장난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예. 이 나라의 보수에 한동훈밖에 없느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에 당대표 하나 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 지지에서는 간신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약간의 의의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변수는 조중동에서 조선일보에서 이미 국회의원 3개 아이고. 얻었잖아요. 본전 치기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건 본전 치기 하고 했으면 그 충성도에서 빚을 갚아야 되고 조중동이 한동훈을 띄우는 그런 인간관계 끈끈한 거 저는 그것을 유지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조건합을 떠나서 그런 변수가 하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당내 중진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저 김종인 저 나간 사람 김종인 네.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쉬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안 된다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윤석열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한동훈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형님 모셨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관계가 제2차 갈등으로 불거지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신이 설쳐봤자 지금 국회가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 당신이 잘해봤자 본전치기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벌써 올해 야당 독주 시대가 있는데 당대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작다. 그럼 결국은 당신이 그래서 개죽을 쓰게 될 테니까 한 템포 쉬어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김종인의 그런데 코치입니다. 상대방한테 쉬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홍준표라든가 이런 원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 쉬기를 원해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쉬게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나경원, 원세훈이랑 나경원. 그런 사람들은 다 나경원, 원세훈,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쉬어야 된다. 나경원, 홍준표이 자꾸 원세. 네. 나경원하고 원세훈, 원희룡이. 원희룡. 원희룡 두 사람은 한동훈 나온 게 부담되잖아요. 아무래도. 원희룡이는 뭐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그 누구냐 한동훈하고 만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차라리 제 아이디어인데, 여러 가지 지금 저 홍준표를 비롯해가지고 당대표의 대권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의 연합체, 유니온, 예? 연합체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크는 것이 저는 그 아이디어예요. 제가 한동훈 같은 거. 혼자서 당대표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밀어주는 겁니다. 이제 홍이든지 원희룡이든지 나경원이든지, 옛날에 50대 60대 본 야당들이 왜 이진상 계열해가 개보로 해가지고 며칠 그룹으로 됐잖아요. 자, 그것도 생각나더라고. 이제 한동훈이는 아직은 정치 경력이라든가 정치를 더 배워야 되거든요. 중진들 그 말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아직은 정치적으로 예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진입하는데 선배들 거의 적대 세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연합체로서 같이 끼면서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해가 자기 세력을 미는 방식이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가 클 수 있는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직접 나서기보다는 저는 그런 걸 추진하고 싶은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시군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런 식이죠. 저는 나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룹핑을 거강꾼으로 그룹핑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거간꾼 역할을 할 정도의 힘은 또 아닐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래도 힘은 아닐 거고 바람직한 게 지금 아니라. 한동훈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지금 제가 자,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 해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그게 한동훈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네, 쪽에서 김종인은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준석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뭐냐면 이준석이가 저렇게 완전히 무너진 게 결국은 한동훈이가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역할이, 한동훈 역할은 이준석이를 밀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건 그 역할로 그 역할하고 당 대표로서 중진하고 대결하는 거 또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변수가 뭐냐면 저는 용산 윤의중 용산의 진영이 그 한동훈 관계를 어떻게 매치하느냐,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대안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인은 누가 말하게도 지지율로 말하는 겁니다. 지지율로. 지금 한동훈이 지지율이 한동훈, 홍준표, 무슨 나머지 나경원, 안철수 이 지지율이 비슷하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한동훈은 지금 국민의힘 세계에서는 어느 사이에
군계 일학이 됐어요. 현실을 자꾸 무시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가 생각해 그거 좀 다른데 네. 그게 저는 조중동의 백업 때문에 그렇다 보거든요. 아니 조중동의 백업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언론을 계속 네, 하고 네, 해가 그 영향을 입고 윤석열이가 처음에 검찰총장하고 후보 시절에 300만 송유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시 못하는 게 조중동의 역할이 컸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론의 이런 백업을 한동훈이가 계속 인수인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흐름을 나쁘다를 떠나서 그 흐름이 있는데 윤석열이가 재정동에 받고 보수세력에 백을 받았는데 정치에 무지를 해가지고 지금 깽판 돼버렸단 말이에요. 완전 부잔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실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좋아요. 그럼 한동훈이가 안 나온다고 합시다. 안 나오면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돼야 되냐 이게.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가 여기서 누가 이 사람 저 아니 도토리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얘기한다 할까 하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고 한동훈 보고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오든 아니면은 누구 하나를 추천할 수 있어야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 한동훈이 안 나왔다. 그러면 누가 하냐 누가 나경원이가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력 있는 중진들 있잖아요. 거기. 누가 그러니까 중진 누구냐 이가 나경원 안철수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뻔한 건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고. 아니 뻔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은 지지율 말하는 거야 지지율로. 그래 제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된 게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동훈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쉬지도 않고 가게 되면 결국은 저는 윤석열이 간 그런 케이스가 저는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한동훈의 지금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션은 원래 자기 꿈이 검사였어요. 정치 꿈도 없었어요. 근데 검찰총장 밑에서 이 숨에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압수수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형님 보고 윤석열 형님 보고 저거 되네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동기 생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답답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이분들이 사람을 안 키워서 사람을 지금 보수가 완전히 고갈된 거고 한동훈만 해도 이게 보수에서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도 마찬가지 둘 다 그렇죠. 윤석열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냉정히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명박 정권에서 누구를 키웠냐 이거야. 응? 김대중 노무현에서는 다 사람도 키웠잖아요. 문재인도 키우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재명도 컸고 다 사람들이 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력을 받아가지고 성장했잖아요. 근데 보수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 지금 윤석열 한동훈도 보수를 안 키웠잖아요. 공천 과정 보면은 자기 정치를 했지.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도 자기 정치했잖아요. 검사 정치인, 자기 스타일로 자기 정치. 전국 돌아다니면서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하고 현수막에 한동훈이 책임지겠습니다 했지. 영등포에 영등포 그 후보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랭카드는 그 후보자 이름으로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선거 기간 중에 쇼크받은 게 영등포역에 한동훈이가 책임지겠습니다. 영등포 지상역을 지하화하겠습니다. 그걸 부신났어요. 자기 정치를 했단 말이야. 전국 돌아다니면서 셀카 찍으면서 그 윤석열 한동훈도 자기 정치한 거예요. 보수 안 키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공천을 보면은 무슨 사람을 키운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추호도 없는 거지. 그냥 윤석열은 자기 방탄, 김건희 방탄. 그 자기 개인 용도를 하고 김건희하고 손잡고 아름답게 그렇죠. 아무 말씀도 없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는 자체가 목적인데 그 목적으로 끝난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는. 그래서 용산에서 아름답게 두 손 잡고 내려오는 것이 끝이에요. 한동훈은 자기 세력 구축. 자기서 구축한 거죠. 이번에 공천 통해서.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한동훈보다
나온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풍토지. 한동훈도 공천을 통해서 자기들 구축이지 보수를 키우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안 했잖아요. 공천하는 거는. 자기 그 똘마이들만 키웠죠. 그리고 조중동 자기 그 아까라면 퍼주는 그 기러기 언론들 네. 해서 공천 줬고 그 스타일 딱 보잖아요. 아, 이 사람 굉장히 자기 정치하는 이기주의자다. 우리가 봤잖아요. 한동훈 정치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쉬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쉬어라. 근데 저는 다른 쉬어란 이야기는 그만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네. 한동훈이가 그렇죠. 저는 한동훈이가 정치 당대표 되든 안 되든 가면은 네. 저는 안 된 말이지만 국힘당 말아먹는다 봅니다. 결국은 국힘당을 망칠 거라고. 당대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조중동이 박수 치겠죠요. 아, 야, 한동훈 잘한다. 한동훈 잘한다. 기러기 론도 하죠. 또 여기서도 한동훈 왜 대안이 있느냐. 하는 사람 시민단체 장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 하라 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한 역량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국가 간 공천 스타일 그 용인술 자기 정치할 스타일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이상의 자기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힘당을 결국은 망칠 것이다.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예. 그리고 망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예. 뭐 우리 교수님의 근거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이가 아니고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하셔야만 에이, 좀 지금 의미 제가 있는 이제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점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거는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그 점쟁이 흉내를 안 내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 아니 점쟁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 딱 누가 된다기보다는 그 정치를 갖다가 대권 출마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나경원, 홍준표.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보수에게 자기 정책을 가지고 그 호소하고 그 정책 쪽에 경쟁을 해가지고 그쪽에 저 연대를 하면서 나아가면 그쪽에서 어떤 해결할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누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직도 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제가 볼 때는 예. 만약에 이 당대표 논의가 예. 무슨 홍준표, 나경원, 뭐 안철수 이런 쪽으로 가면 예. 또 유승민도 있죠. 유승민 이런 쪽으로 가면 예. 이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다. 예. 이미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는 제가 볼 때는 재생이 불가능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제 구닥다리가 된 거고. 그러면 예. 저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예. 이 사람들 정치 그 원로들 10년 20년 정치했잖아요. 이 사람들과 다른 스페셜한 뭐 존 F 케네디처럼 차별화될 수 있는 보수를 복원 정당을 복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치의 그 매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공천이라든가. 근데 당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과정을 보면은 기존의 세력들하고 그 자기 약속 586을 청산한다 했잖아요. 그런 그 당대표로 해가 6개월 한 그런 약속 그런 것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했지. 그러면 이 한동훈은 기존에 있던 원희룡, 홍준표, 나경원 이런 사람들과 차별화를 못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 되든 저는 국힘당을 절망적으로 보는 게 이판사파이 아니냐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리고 예. 예, 어떤 드릴게요. 예. 그런데 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을 60% 70% 지지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눈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팬덤 현상에 네. 계승자거든요. 한동훈이가 같이 검사를 했고 같이 똘마이 역할을 했고 그리고 조중동이 백업하는 거 있고 또 재중동의 독자들이 그 시민단체가 하고 그리고 윤과 하는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 적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속에서 하나의 머리 아주 세뇌가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세뇌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이룬 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다 실패했어요. 스타일로 보면 다. 자, 그런데 스타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나 나경원이나 안철수의 꼬라지를 예. 수십 년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봐온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동훈이가 뭔가 좀 something new,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거기 고차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새로워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스타일리스트거든요. 정치가의 그 이미지라든가 스타일리스트로 네. 해서 말로는 행동은 안 됐는데 한동훈이가 지금까지 얻은 베니피트는 뭐냐면 말로써 직감으로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운동권이라든가 뭐가 나쁘다는 거는 직감으로 알고 말로 표현할 능력은 뛰어나요. 근데 홍준표는 좀 계산하잖아요. 또 원희룡에서 정치 오래 한 정치가들은 워딩 자체가 계산해서 말을 못 하는데 한동훈이는 말로는 이것이 한국의 현실 정치가 썩은 거 문제가 있다는 건 운동권 정치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로 패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실수한 것이 자기가 그 말을 실천적으로 책임을 못 짓는데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공을 쌓으면 만약에 한동훈이 내공을 쌓으면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행동한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이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은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망한다면 예, 어차피 망한다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망하는 방식이 예. 예컨대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이쪽으로 가서 망하는 게 좋으냐 예.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예. 무슨 한동훈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번에 경남 양산에 당선된 김태호라던가 김태호. 예. 또 이번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지만 무슨 박민식이라던가 예.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 예. 이걸 하다가 망하는 게 좋으냐. 세대 교체. 참 네, 좋은 말씀하시네. 맞아요. 세대 교체. 나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 세력 교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국힘당의 올드 가이드를 정리하고 세력 교체 선부원장을 서겠다. 네. 내가 죽어서 아니면 희생해서 그런 거라면 이건 돼요. 그런 그 자기 그 의식이 있다면은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까지는 갔었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한동훈이가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저도 그거 하면은 돼요. 이 청소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실적인데 네. 한동훈이가 그것을 알기에는 역시 제가 보면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뭐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한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잘 누가 멘토를 해주고 잘 이렇게 외곽에서 외부에서 코치를 해주면은 지금 한동훈은 멘토가 없어요. 멘토가. 그래서 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해서 좋은 멘토 속에서 세대 교체 내지 세력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새로 리노베이션 하겠다. 이런 각오로 그리고 586 정치인 청산하겠다. 그건 약속은 지켜야 돼요. 왜 사나이가 그 약속 안 지키고 엉뚱한 이 좌익들 공천회가 실패했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자기가 새로 혁신해가 자기 경선을 해 나간다면 한동훈에게 저는 기회가 가장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다. 그 겸손해야 돼.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뭐가 미스테이크에 왔었다. 해서 자기 스스로가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을 굉장히 어린애로 보는데 한동훈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50 넘으시죠. 네? 박정희 혁명할 때보다 많죠, 나이가. 그때 46인데, 박정희가 할 때가. YS가 40대 기술원 얘기할 때가 41살이세요. 네. 그때는 군대가. 근데 군대가. 지금요. 지금 50대 초반이다. 지금, 거기 차이가. 50대 초반에 또 무슨 경륜을 싼다고 놀아요? 아니, 그렇게, 제 이야기는. 네. 그때 5.19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군 출신들이 젊잖아요. 그때 40대 중반 아닙니까? 네. 했는데 전도 안 하고 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게 군대라는 막강한 그 집단이 백업을 해줬거든요. 자기 팔라스를. 근데 한동훈이가
이번에 586 청산하겠다 했는데도 자기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도 자기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치 세력이. 결국은 그래서 자기 세력을 끌기 위해서 공천하다 이래 잘못된 것인데 이런 평화 시기에 어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무리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군 출신들은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또 전두환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힘이, 세력이.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52이라면 평화 시에는 이건 또 많이밖에 안 됩니다. 60, 70세가 쟁쟁하게 있잖아요. 국민당에. 그 세력들에게 적대감을 완화시켜서 그 사람들 시단 노릇 하라는 게 아니고 유년 속에서 형님 이거 해주죠. 저기 하면서 세력을 안 찾으면서 그 자기 세력을 인정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인내, 그 인내예요. 제 이야기는 어쨌든 한동훈의 운명도 평탄한 운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보입니다. 예, 그 정도로 얘기하고 예. 오늘 토크를 또 이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미래를 한번 네, 보죠.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